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만 해도 퇴원하면 사랑스러운 우리 딸을 품에 안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토록 바라던 행복한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상도 못할 끔찍한 재앙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출산 이틀째, 아직 마취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온몸이 쑤시고 불편했습니다. 혼자서는 앉는 것조차 힘들었죠.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병실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 부부와 그 집 아들까지 무려 6식구가 위풍당당하게 병실 문을 꽉 막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를 퇴원시키러 온 줄 알고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려 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제게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당장 짐 싸서 우리랑 같이 가자. 저는 그 말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물었죠. 어머니, 어디를 가요? 저 이제 마각이 나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틀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이며 경멸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켜보긴 뭘 지켜봐. 계집애 하나 낳아놓고 병원에 더 있겠다고? 돈 아까운 줄 알아야지. 우리 집은 내년한테 쓸데없이 돈 쓸 여유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막 젖을 먹여 품에 안고 있던 딸을 보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딸도 어머님 친손녀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입원비는 저희 엄마가 시집 올 때 챙겨주신 돈으로 내는 거예요. 대개 돈 한 푼 안 썼어요.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서연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 집 형편도 안 좋은데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지. 그리고 엄마가 다음엔 아들 낳길 바라시는데 집에 가서 몸조리해도 똑같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쫓아다니며 평생 잘해주겠다고 맹세하던 그 남자가 맞나요? 저는 그를 쳐다보고 이어 아주버님 부부를 보았습니다. 형님은 옆에서 부채질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동서. 여자애는 어디서 키우나 똑같아. 집에 가면 집안일이라도 도울 수 있잖아. 병원에서 상전 노릇하는 것보다야 낫지.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 말 들어라. 어서 짐 챙겨.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는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몸이 너무 쇠약해서 걷지도 못하고 아기도 너무 어린데 바깥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이불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여기서 불쌍한 척하지 마. 오늘은 네가 가기 싫어도 가야 해. 우리 집은 계집애나 낳는 돈 먹는 하마는 필요 없으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 사물함을 뒤져 옷가지들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아주버님은 제 품에서 아기를 뺏으려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기를 놓치지 않으려 죽을 힘을 다해 껴안으며 제발 아기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저와 아기에게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에게 제 애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6식구는 마치 강도처럼 제 물건들을 비닐봉지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팔을 잡아 끌어 병실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품에 안은 딸이 다칠까봐 비틀거리면서도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자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추위에 몸을 떨었고 그제야 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솜털 같은 눈송이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고 땅에는 이미 두꺼운 눈이 쌓여 밟을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물건이 담긴 비닐봉지를 제 발치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정신 차리고 우리 집에 아들 낳아줄 생각 들면 그때나 돌아와. 남편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어머니가 저를 눈밭에 내버려 두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주버님 부부와 시아버지 역시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 누구 하나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6식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 된 딸과 저를 이 차가운 눈 속에 외로이 남겨둔 채 말이죠. 저는 눈밭에 주저앉아 딸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떨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다 눈이 멀어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왔을까요? 품 안에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작은 얼굴을 찡그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데리고 어떤 고생을 하는지 모르는 듯 가끔씩 오물거리는 작은 입술은 마치 젖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딸을 더욱 꼭 껴안고 제 옷으로 감싸 조금이라도 눈보라를 막아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몸에는 얇은 가디건 한 장뿐이라 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눈송이는 제 머리카락과 얼굴에 내려앉아 금세물로 변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눈물인지 녹은 눈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눈밭에 얼마나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발은 이미 감각이 없어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나와 내 딸은 오늘 이 눈밭에서 얼어 죽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색 포르쉐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보기에도 무척 비싸 보이는 평생 본 적 없는 고급차였습니다. 차창이 천천히 내려가자 안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무척 단정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 운전기사는 고개를 내밀어 눈밭에 주저앉아 아기를 안고 있는 저를 보더니 황급히 차에서 내려 다가왔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왜 이런 눈밭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이렇게 추운 날에 갓난아기를 안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를 보자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그 운전기사는 저를 재촉하지 않고 제 감정이 진정될 때까지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입을 열려던 순간 그의 시선이 제 팔에 닿았습니다. 아까 아기를 안느라 가디건 소매가 조금 올라가 팔에 있는 모반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매화 모양의 붉은 점으로 어릴 때부터 제 팔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제 팔의 모반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고 얼굴이 극도로 흥분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제 모반을 만져보려다 감히 그러지 못하겠다는 듯 허공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손가락이 떨려 몇 번이나 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화기 너머에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가씨를 찾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아가씨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아가씨라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평생 누구에게도 아가씨라고 불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운전기사를 보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전화를 끊고도 여전히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너무 꽉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흥분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는 듯한 그의 모습에 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품에 안은 딸을 가슴 쪽으로 더 바싹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불안한지 칭얼거리며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바깥의 한기를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추위에 얼어붙은 혀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사람을 잘못 보신 것 아니에요? 제 이름은 박서연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가씨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사님은 제 말에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할까봐 손짓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완전히 진정되지 않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아가씨 팔에 있는 이 매화 모양 모반은
회장님께서 지난 20년간 저희 같은 아랫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가씨를 찾을 유일한 표식이라고요. 꽃집 가장자리의 작은 점 2개까지 회장님이 묘사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더욱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이 손뭉치로 가득 찬 듯 윙윙거렸습니다. 20년이라니 제 나이는 이제 겨우 25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와 함께 도시 외곽의 작은 단칸방에서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엄마는 제게 다른 가족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엄마에게 아빠는 어디 갔냐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저를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그 후로 다른 친척에 대해 물으면 엄마는 늘 화제를 돌렸습니다. 제가 그 회장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제 모반에 대해 아는지 더 물어보려던 찰나 기사님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액정을 확인하더니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반쯤 굽혀질 정도로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회장님, 저입니다. 네, 시내 중앙병원 정문 앞에 있습니다. 아가씨는 바로 제 옆에 계십니다. 품에 갓 태어난 아기도 안고 계십니다. 건강해 보이시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차 아니터를 최대로 틀어놓고 두꺼운 담요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절대 춥지 않게 모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회장님, 길 미끄러우니 천천히 오십시오. 전화를 끊은 기사님은 포르쉐 뒷문으로 달려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다시 제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은 무척 안정적이었고 손바닥에서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제 팔을 부축하는 그의 손길은 제 상처를 건드릴까봐 극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아가씨, 어서 차에 타십시오. 차 안은 따뜻합니다. 눈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가씨는 이제 막 출산하셔서 몸이 허하시고 아기도 추위를 견디기 힘듭니다. 더 이상 밖에 계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낯선 기사님과 번쩍이는 검은색 포르쉐를 번갈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사기꾼이면 어떡하지? 요즘 나쁜 사람들의 수법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만약 나와 내 아기를 노리는 것이라면 갓 출산한 내 몸으로는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여 품 안의 딸을 보니 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코끝은 빨갛게 얼었고 숨소리도 아까보다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발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었습니다. 이 눈밭에 조금만 더 있다가는 정말로 저와 아기에게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 기사님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씨는 정중했고 눈빛에는 교활함 대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엄마가 제게 미처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마음을 굳게 먹은 뒤 기사님을 따라 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사님은 제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얼른 제 팔꿈치를 받쳐주며 몸의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차 안에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눈밭에 있을 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지만 이번에는 추워서가 아니라 따뜻해서였습니다. 기사님은 조수석 수납함에서 두껍고 부드러운 캐시미어 담요를 꺼냈습니다. 담요에서는 희미하게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담요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담요는 새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집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어서 아기를 감싸주십시오.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저는 담요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에 닿는 섬세한 감촉. 이 담요는 보기만 해도 비싸 보였습니다. 평생 이렇게 좋은 천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딸을 담요로 감싸고 작은 머리만 내놓았습니다. 딸의 찡그린 미간이 천천히 펴지고 삐죽이던 입술이 편안해지는 것을 보고서야 제 마음도 조금 놓였습니다. 기사님은 앞 운전석에 앉아 더 이상 제게 다른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가끔 백미러를 통해 저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는데
그때마다 그의 눈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눈송이 소리와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부드러운 시트에 기댄 채 엉망으로 엉클어진 실타래 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시댁 식구들의 무정함이 떠올랐습니다. 제 이불을 잡아당기던 시어머니의 험악한 얼굴, 고개를 숙이고 제 눈을 피하던 남편의 모습, 옆에서 비아냥거리던 형님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의 차가운 눈빛까지.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물이 다시 핑 돌았습니다. 그러다가도 기사님이 말한 아가씨와 회장님을 떠올리면 마음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에게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왜 제게 외할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약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웅장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내는 차창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의 큰 소리였습니다. 기사님은 황급히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줄로 늘어선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포르쉐 옆에 위압적으로 멈춰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맨 앞에 차는 제가 모르는 브랜드였지만 포르쉐보다 훨씬 더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차체는 더 길었고 차체는 거울처럼 사람의 모습을 비출 정도로 반짝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정신은 무척 정정해 보이는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그는 짙은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목에는 짙은 붉은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품이 넘쳤습니다. 노신사 뒤로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남자들이 따랐는데 모두 자세가 꼿꼿한 것이 경호원처럼 보였습니다. 노신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몸에 붙은 눈을 털어낼 겨를도 없이 제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사님은 얼른 다가가 허리를 숙이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가씨는 차 안에 계십니다. 아직 몸이 허하셔서 찬바람 쐬지 않도록 차에서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 급해 보였고 걸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그는 차 뒷문 옆으로 다가왔고 기사님은 재빨리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노신사는 차 안으로 고개를 숙였고 그의 시선은 곧바로 제게 꽂혔습니다. 먼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제 팔, 소매 밖으로 드러난 모반으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아까 아기를 담요로 감싸면서 가디건 소매가 또다시 올라가 모반이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노신사의 눈이 순식간에 붉어지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제 팔을 만져보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대하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고 간헐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얘야, 네가 정말 내 수아의 딸, 내 외손녀란 말이냐? 저는 노신사를 보며 마음이 시큰하고 복잡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진실했고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노신사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황급히 덧붙였습니다. 얘야, 내가 내 외할아버지란다. 내 엄마 이름은 최수아, 내 하나뿐인 딸이었지. 그 시절 내 고집이 너무 세서 내 엄마와 다투다가 심한 말을 했단다. 내 엄마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고 내가 수많은 사람을 풀어 5년이나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겨우 소식을 들었을 땐 이미 내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너를 남겼다는 것만 알게 되었지. 그때 네가 겨우 몇 살이었는데 먼 친척 집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다. 내가 다시 찾아갔을 땐 그 친척은 이미 너를 데리고 이사를 가버린 뒤였어. 지난 세월 동안 매일같이 너를 찾기를 바랐는데 오늘 드디어 너를 찾았구나. 최수아. 우리 엄마 이름은 분명히 최수아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제 외할아버지세요. 저희 엄마는 할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이름이 최수아라는 말도 안 하셨고요. 저는 엄마 이름이 박수인 줄 알았어요. 노신사는 그 말을 듣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눈물은 차문 앞 논 위에 떨어져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내 탓이다. 내가 그때 너무 완고했어. 네 엄마와 다툰 뒤에 다시는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모진 말을 했지. 네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네게 내 얘기를 못하고 자기 이름까지 바꾼 게야. 그동안 너와 내 엄마 정말 고생 많았겠구나. 그러면서 노신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가죽 지갑을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얘야, 보렴. 이건 내 엄마가 20살 때 찍은 사진이란다. 아직 집을 나가기 전이었지. 너랑 얼마나 닮았니? 눈, 코,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똑같구나.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빛바랜 종이 가장자리에 손가락이 닿자 가슴이 시큰해졌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옅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포니테일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고 입가에는 작은 보조개가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과 정말로 칠알은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22살이었습니다.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엄마에 대한 많은 기억, 특히 엄마의 젊은 시절 모습은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보자 어릴 적 엄마가 저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모습, 자신은 굶어도 제게는 새 옷을 사주시던 모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노신사는 제가 우는 것을 보고 자신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얘야, 여기서 울지 마라. 차 안이 따뜻해도 바람이 들어오니 몸 상한다. 넌 이제 마가기를 낳았고 아기도 있는데 어서 외할아버지랑 집에 가자. 집에 다 준비해놨다. 내가 이 병원에서 제일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랑 전문 산후 도우미도 모셔놨어. 네 몸조리하고 아기 돌봐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단다. 저는 노신사의 진심 어린 눈빛과 옆에 서 있는 기사님을 보았습니다. 기사님도 격려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시댁에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분이 정말 제 외할아버지라면 저와 딸은 이제 기댈 곳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코를 훌쩍이고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신사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안도감과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뒤에 있던 경호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차에 있는 쿠션을 가져와서 아가씨 허리에 받쳐드려라. 조심하고 아기 건드리지 않게. 경호원 한 명이 재빨리 뒷차에서 푹신한 쿠션을 가져왔습니다. 기사님은 그것을 받아 제 허리 뒤에 조심스럽게 받쳐주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경호원이 양옆에서 제 팔을 부드럽게 부축하며 제가 천천히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틈틈이 얘야, 아프지는 않니? 천천히 급하게 걷지 말아라고 물으셨고 제 딸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그 손길은 솜털을 만지듯 부드러웠고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기 참 순하구나. 내 엄마 어릴 때랑 똑같아. 차에 탈 때 외할아버지는 특별히 당신이 타던 차 뒷좌석에 저를 앉혔습니다. 이 차 좌석은 특별히 조절한 거라 더 푹신하고 열선 기능도 있단다. 네가 앉기에 더 편할 게야. 그는 또 가정부에게 뒷차에서 따뜻한 우유와 갓 구운 카스테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제게 건네며 말했죠. 얘야, 배고팠지. 갓 출산한 몸은 잘 먹어야 한다. 우유는 따뜻하고 빵도 부드러우니 우선 이걸로 요기하렴. 저는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병원에서 미역국밥 그릇 먹은 게 다였고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리느라 기진맥진했습니다. 저는 우유와 빵을 받아들고 작은 입으로 조금씩 먹었습니다. 우유는 온도가 딱 맞았고 빵은 무척 부드러웠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제가 먹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가끔 제 귀 밑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셨는데 그 손길이 너무나 다정해서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차는 1시간가량 달렸습니다. 그동안 외할아버지는 제게 엄마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나무 타기를 좋아했다는 이야기, 수능에서 전국 수석을 했다는 이야기,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돼지갈비찜을 가장 좋아했다는 이야기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고 엄마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차는 아주 큰 저택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앞에는 경비원 2명이 서 있었고 우리 차를 보자마자 경례를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거대한 공원 같았습니다. 넓은 잔디밭과 여러 개의 분수가 있었고 분수 주변에는 온갖 종류의 꽃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많은 꽃이 졌지만 평소에 얼마나 잘 관리되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차는 거대한 3층짜리 빌라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외벽은 아이보리색이었고 창문은 크고 아름다운 커튼이 달려 있었습니다.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재벌의 집 같았습니다. 저는 이 웅장한 집을 보며 조금 겁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제 긴장을 눈치채고 제 손을 잡으며 웃으셨습니다. 얘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앞으로는 여기서 지내면 돼. 아무도 너와 아기를 괴롭히지 못할 게다. 그러자 가정부 복장을 한 아주머니 2분이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까?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쪽은 우리 아가씨, 그리고 아가씨의 아이다. 앞으로 2 사람을 잘 보살펴 드리도록 해라. 아가씨는 이제 막 출산해서 몸이 허하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즉시 챙겨드리고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2 아주머니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아가씨와 아기님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빌라 내부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바닥은 사람의 모습이 비칠 정도로 반짝이는 대리석이었고 거실 중앙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값비싸 보이는 그림들이 여러 점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 중앙으로 가자 외할아버지는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소파는 솜처럼 푹신해서 몸이 푹 잠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정부에게 아기를 아기방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하며 제게 특별히 말했습니다. 얘야, 아기방은 이미 다 준비해뒀다. 항원 시설도 있고 전문 베이비시터도 기다리고 있단다. 내가 상하이에서 수소문해서 모셔온 분인데 경력이 10년이 넘는 분이니 아기를 잘 돌봐주실 게다. 넌 이제 몸조리에만 신경 쓰면 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외할아버지나 가정부에게 말하렴. 절대 윤류하지 말고. 저는 눈앞의 모든 것과 외할아버지의 사랑 가득한 눈빛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시댁에서 쫓겨나 한방눈 속에서 덜덜 떨던 제가 이제는 따뜻한 집과 저를 아껴주는 외할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좋은 보살핌을 받게 되다니 오늘 하루의 경험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아직도 이것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외할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액정을 보더니 얼굴이 살짝 굳어지며 미간을 찡그렸습니다. 옆으로 가서 전화를 받는 그의 목소리는 조금 엄격했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인가? 그들이 감히 또 연락을 해? 누가 정보를 흘리라고 했나? 그들이 어떤 연주를 댔든 상관없으니 아가씨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 아가씨는 이제 막 안정을 찾았으니 자극을 받아서는 안 돼. 아가씨 몸이 좋아지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알았나? 어서 가서 처리해. 더 이상 귀찮게 굴지 못하게. 전화를 끊자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시댁 쪽 사람들이에요? 외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무슨 일이긴, 내 시댁 그 작자들이다. 어디서 네가 고급 차에 타고 갔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여러 다리를 거쳐 우리 회사 사람에게 연락해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떻게든 너한테 득 좀 보려고 하는 모양이야. 걱정 마라. 외할아버지가 다시는 그들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게다. 그들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외할아버지가 배로 갚아줄 테니 내 몸이 다 나으면 그때 그들과 천천히 이 모든 빚을 청산하자. 시댁 식구들을 생각하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할아버지가 곁에 계시니 마치 든든한 산이 생긴 것처럼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메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셨다면 저와 아기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외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빛 가득 안타까움을 담아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외할아버지한테 뭘 그리 서운하게 구느냐. 넌 내 유일한 외손녀인데 내가 너를 아끼지 않으면 누굴 아끼겠니? 내가 네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평생 고생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너까지 힘들게 한다면 내가 네 엄마를 무슨 면목으로 보겠니? 앞으로 외할아버지가 있으니 아무도 너를 조금도 힘들게 하지 못할 게다. 그러자 가정부 한 분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곰탕 한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그릇은 청화백자로 보기만 해도 무척 고급스러웠습니다. 가정부는 닭곰탕을 제 앞 테이블에 놓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주방에서 아가씨를 위해 특별히 고아낸 토종 닭곰탕입니다. 3시간 넘게 끓이고 기운을 보충하는 당귀와 대추도 넣었습니다. 어서 뜨거울 때 드세요. 외할아버지는 재빨리 숟가락을 들어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얘야, 어서 닭곰탕 먹고 기운 차리렴. 갓 출산한 몸에는 기혈 보충이 최고란다. 맛이 어떤지 보렴. 입에 안 맞으면 주방에 다시 만들라고 할 테니. 저는 숟가락을 받아 닭곰탕을 한 숟갈 떠서 마셨습니다. 닭고기는 푹 고아져 부드러웠고 국물은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전혀 기름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추위에 굳었던 손발도 서서히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눈앞의 외할아버지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몸조리를 잘하고 딸도 잘 키우고 외할아버지께 효도해야겠다고. 다시는 예전처럼 나약하게 남에게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엄마의 과거를 알아내어 엄마가 이루지 못한 소원들을 대신 이뤄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닭곰탕을 다 마시자 가정부는 따뜻한 물을 가져와 입을 헹구게 하고 푹신한 쿠션을 가져와 소파에 편히 기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옆에 앉아 저를 방해하지 않고 신문을 넘기셨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고 제 기색이 좋아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얼굴에 미소를 띠셨습니다. 약 30분 후 베이비시터가 딸을 안고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아기가 깰까봐 발소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베이비시터는 제 앞에 와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기가 방금 젖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얼른 몸을 바로하고 조심스럽게 베이비시터 품에서 딸을 받아 안았습니다. 작은 아이는 무척이나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얼굴은 발그레한 것이 눈밭에 있을 때보다 훨씬 예뻐 보였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다 제 탓에 태어나자마자 이런 고생을 겪게 했습니다. 외할아버지도 다가와 딸을 보셨습니다.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고 딸의 작은 손을 살짝 건드려 보셨습니다. 이 아기 참 예쁘구나. 눈을 감고 있어도 쌍꺼풀이 보이네. 내 엄마 어릴 때랑 똑같아. 베이비시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가씨, 아기방 온도와 습도는 모두 맞춰두었습니다. 아기가 깨면 다시 아가씨께 데려와 젖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고가 많군. 잘 지켜보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알려주게.
베이비시터는 네라고 대답하고 조용히 옆 의자에 앉아 대기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저택에서 편안하게 몸조리를 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저를 극진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가정부는 따뜻한 좁쌀죽과 계란을 가져다 주었고, 점심과 저녁에는 영양가 높은 식단을 다양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생선찜, 갈비탕, 채소, 피레 등 모두 몸보신에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매일 와서 제 몸 상태를 확인하고 혈압과 체온을 쟀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매일 딸에게 젖을 먹이는 것 외에는 저택 안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택은 무척 넓어서 정원만 해도 여러 개였고 작은 연못도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연못은 얼어 있었지만 정원에는 사철나무가 많아 보기 좋았습니다. 가끔은 외할아버지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제게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엄마의 어릴 적 사진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외할아버지가 서재에서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의 어릴 적 장난감, 학창시절 받은 상장, 그리고 엄마가 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일기장 한 권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15살 때 쓴 일기란다. 이걸 보면 내 엄마가 그때 어떤 아이였는지 알 수 있을 게다. 저는 일기장을 받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의 글씨는 단정하면서도 아직 앳된 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외할아버지와 다툰 이야기, 좋아하던 남학생 이야기, 그리고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읽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젊은 시절의 엄마에게도 이렇게나 많은 기쁨과 슬픔이 있었는데 엄마는 제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옆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그때 성격이 고집스러워서 나랑 한 번 다투고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양보했더라면 그렇게 멀리 떠나지도 그렇게 고생하지도 않았을 텐데. 저는 외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다 지난 일이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엄마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걸 아시면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래, 너를 찾았으니 나도 내 엄마에게 조금은 떳떳해질 수 있겠지. 앞으로는 여기를 내 집이라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외할아버지에게 말하렴. 며칠 사이 저는 이곳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가정부와 베이비시터와도 친해졌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들은 모두 무척 친절하고 세심했습니다. 제가 단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 매일 은이버섯 디저트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베이비시터도 무척 전문적이어서 딸을 완벽하게 돌봐주었고 제게 기저귀 가는 법, 트림시키는 법 등 신생아 돌보는 법에 대해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딸을 안고 정원에서 햇볕을 쬐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가 돌아오신 줄 알았는데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시댁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드디어 찾았네. 그동안 어디 갔었어? 우리 모두 걱정했잖아. 저는 아주머니를 보며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찾아왔을까요? 게다가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함께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희는 회장님 회사 보안팀 직원입니다. 이 아주머니께서 아가씨를 안다고 꼭 만나야 한다고 하셔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주머니가 연주를 통해 외할아버지 회사 사람들을 찾아내 저를 보러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가식적인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연 씨, 정말 좋은 곳에서 지내네. 이렇게 큰 집에 돌봐주는 사람도 많고 내 시댁 식구들 며칠 동안 너 찾느라 난리도 아니었어.
내 시어머니가 그날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어서 집에 돌아오라고. 그 말을 듣자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사과를 한다고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애초에 저와 딸을 그 눈보라 속에 내쫓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머니는 분명 시댁의 사주를 받고 상황을 염탐하러 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를 다시 데려가 예전처럼 부려먹으려는 속셈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딸을 품에 더 꼭 안고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저와 딸을 내쫓았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겠죠. 지금 제가 잘 살든 못 살든 그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주머니 얼굴에 미소가 잠시 굳었다가 다시 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도 한 가족이잖아. 내 남편도 며칠 동안 내 얘기만 해. 자기가 잘못했다고, 너랑 잘 지내고 싶다고, 이제 좋은 환경에서 지내게 됐으니 그만 용서하고 돌아가.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사는 게 얼마나 좋아. 저는 아주머니를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이제 그 사람들과 가족이 아니에요. 그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그들에게도 다시는 저와 제 딸의 삶을 방해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때 외할아버지가 집 안에서 나오셨습니다.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외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미소를 거두고 공손한 태도로 변했습니다. 이분은 외할아버지는 그녀를 무시하고 제 곁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냐? 누가 너를 괴롭히기라도 했니?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냥 옆집 아주머니가 오셔서 몇 마디 나누고 있었어요. 외할아버지는 아주머니를 향해 위험 있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 회사 사람들이 이미 제 외손녀의 삶을 방해하지 말라고 전했을 텐데요. 만약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외할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황급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서연 씨를 보러 온 것뿐이에요. 다른 뜻은 없었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도 따라 나가며 외할아버지께 사과했습니다. 회장님,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새끼, 마음고생이 많았구나. 다 외할아버지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들이 또 너를 괴롭히게 했구나. 저는 외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 뻔뻔한 거예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계셔서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라. 외할아버지가 다시는 그들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게다. 내 몸이 좀 더 좋아지면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절차를 밟고 그들이 내게 빚진 것들도 다 받아내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이 한마디에 저는 더욱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품 안의 딸과 곁에 계신 외할아버지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딸과 외할아버지를 잘 보살피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 후로 저는 계속 몸조리에 전념했습니다. 딸은 하루가 다르게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웃을 줄도 알고 제게 옹알이로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매일 딸을 한참 동안 안아주셨고 가끔 자장가를 불러주시기도 했습니다. 노래 실력은 별로였지만 그 진지한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와서 제 몸을 진찰하고는 회복이 아주 잘 되고 있다며 며칠 뒤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제 건강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주방에 특별히 진수성찬을 차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식사 중에 외할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내 새끼, 이제 몸도 좋아졌으니 우리도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지. 내일 변호사를 오라고 할 테니 이혼 문제와
내 시댁이 내 재산을 횡령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들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저도 그 양심 없는 남편과는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댁이 가져간 엄마가 남겨주신 폐물함과 돈도 꼭 되찾아야 해요. 밤에 저는 딸을 안고 침대에 앉아 잠든 딸의 작은 얼굴을 보며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분명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외할아버지의 지지와 딸의 존재가 있으니 저는 더 이상 남에게 당하고만 사는 박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딸을 위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딸에게 젖을 먹이고 베이비시터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저택에서 웬 소란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가정부인 박 아주머니가 황급히 2층으로 뛰어 올라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어요. 아래층에 시댁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막아도 소용이 없어요. 시댁이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젖병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또 올 생각을 했을까요? 옆집 아주머니가 전한 말에도 포기하지 않은 걸까요? 베이비시터가 제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너무 걱정 마세요. 회장님이 계시니 그들이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거예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딸을 베이비시터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아기 좀 봐주세요. 제가 내려가 볼게요. 계단으로 내려가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날 막아. 난 내 며느리 보러 왔어. 내 손주. 아니, 손녀가 여기 있잖아. 할미가 손녀 보러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계단을 내려가 보니 거실 입구에 여러 명의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남편 김민준, 그리고 아주버님 부부까지 6식구가 모두 와 있었습니다. 모두 얼굴에는 꿍꿍이가 있는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손에 든 찻잔을 쿵 소리가 나게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빛내며 보안 요원들을 밀치고 제게 다가와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그 손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잠시 굳었다가 다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착한 며느리, 드디어 내려왔구나. 엄마가 며칠 동안 네 생각에 잠도 못 잤어. 이것 봐, 네 몸보신하라고 토종달걀도 좀 가져왔다. 그러면서 그녀는 손에 든 봉지에서 달걀 몇 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봉지는 낡고 더러웠고 달걀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아무렇게나 산싸구려 물건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몸보신을 챙겨주는 척이라니. 제가 잘 사는 걸 보니 아쉬워진 모양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옆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어제 제가 사람을 통해 다시는 제 외손녀를 괴롭히지 말라고 전했을 텐데요.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까? 시아버지가 얼른 한 걸음 나서며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서연이 시댁 식구입니다. 그저 서연이와 아기를 보러 온 것뿐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서연이가 이제 막 출산했으니 저희 어른들이 와서 돌봐줘야지요. 돌봐줘? 외할아버지가 냉소했습니다. 내 외손녀가 갓 출산했을 때 당신들은 다음 날 바로 아이와 함께 눈밭으로 내쫓았소. 그때는 왜 돌봐줄 생각을 안 했지? 이제 와서 잘 사는 것 같으니 득 좀 보려는 모양인데 낯짝도 두껍구려. 시아버지는 외할아버지의 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형님이 얼른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어르신, 오해십니다. 그때는 다 오해였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날은 화가 나서 심한 말을 좀 하신 거지 정말로 동서를 내쫓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이제 저희도 잘못을 알았으니 서연이와 아기를 집으로 데리러 온 겁니다. 집으로요? 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제게 집이 있었나요? 당신들이 저를 내쫓았을 때 제게는 이미 집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서 아주 잘 지내요. 저를 아껴주는 외할아버지가 계시고 저를 돌봐주는 분들도 계시죠. 당신들 집에서 눈치 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민준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그날 엄마 말만 듣고 너를 내쫓으면 안 됐는데 내가 며칠 동안 계속 후회했어. 너랑 아기 생각에 잠도 못 잤어. 나랑 집에 가자.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다시는 너 힘들게 안 할게. 저는 김민준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눈이 삐었었나 봅니다. 어떻게 이런 주관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남자와 결혼했을까요? 저는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눈밭에서 아기를 안고 얼어 죽을 뻔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내가 제발 내쫓지 말아달라고 빌었을 때 당신은 또 어디 있었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기름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얼굴에서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말투도 험악해졌습니다. 박서연, 네가 좋게 대해주니 기어오르는구나. 우리가 내 시댁인데 이제 잘 살게 됐다고 우리를 무시해? 잊지 마. 네가 낳은 건 우리 김씨 집안 핏줄이야. 그 아이는 우리 집 성을 따라야 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와야 해. 감히 외할아버지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외손녀의 딸이야. 당신들 김씨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어. 당신들이 그 모녀를 내쫓았을 때 이미 모든 관계는 끝난 거요. 이제 와서 아이를 뺏으려 하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군. 외할아버지의 기세에 시어머니는 겁을 먹고 한 걸음 물러섰지만 여전히 지지 않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원래 우리 집안 아이인데 왜 상관이 없어요? 당신이 돈 많고 힘 있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굴어도 되는 거예요? 막무가내? 외할아버지가 냉소하며 문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변호사, 들어오게. 곧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외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댁 식구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변호사, 이 사람들에게 내 외손녀와 김민준의 혼인관계,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주게. 이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 회장님의 변호사입니다. 현재 제가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박서연 씨는 출산 이틀째에 여러분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김민준 씨는 혼인 기간 동안 박서연 씨에게 정서적 학대와 부부 부양 의무 불이행을 저질렀습니다. 박서연 씨는 이미 저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아이의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법원에서 이혼 판결과 박서연 씨의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100%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발뺌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유기한 적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몸조리하라고 한 건데 자기가 안 돌아간 거예요. 이 변호사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옆집 아주머니가 이곳에 왔을 때 박서연 씨와 최 회장님과 나눈 대화 녹음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박서연 씨를 내쫓은 경위와 득을 보러 왔다는 의도가 명확히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법원의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녹음 파일이 있다는 말에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기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하고 일단 갑시다.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형님도 서둘러 말했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보러 온 거예요. 다른 뜻 없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여섯 식구는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당신들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 외손녀가 당신들 집에서 쫓겨날 때 가지고 있던 폐물과 돈은 내 딸이 남겨준 유품이요. 그것들을 돌려줘야 하지 않겠소? 저는 그제야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제게 남겨주신 금팔찌, 금목걸이, 그리고 현금 5천만 원이 생각났습니다. 그 모든 것을 시어머니가 보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져가고는 돌려달라고 할 때마다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돈과 물건을 돌려달라는 말에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무슨 폐물이랑 돈이요? 내가 받은 적 없어요. 그건 다 자기가 잃어버린 거지.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받은 적이 없다고? 외할아버지가 냉소했습니다. 내가 이미 사람을 시켜 다 조사했어. 당신이 그 폐물들을 전당포에 팔아 아들 차 사주는 데 썼지. 이 변호사, 조사 결과를 보여주게. 이 변호사는 사진 몇 장과 은행거래 내역서를 꺼내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전당포에서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판 날의 CCTV 사진이고, 이것은 5천만 원을 아들 김민준 씨 계좌로 이체하여 차를 구매한 은행거래 내역입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저희는 재산 횡령죄로 당신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증거들을 보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들이 어떻게 이런 걸. 외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좋게 말할 때 돈과 물건을 돌려주는 게 좋을 거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들이 이 서울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 테니 알아서들 판단하시오. 시댁 식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돈과 물건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외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주겠소. 사흘 뒤에 이 변호사를 보낼 테니 그때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소. 그러고는 외할아버지가 보안 요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자들을 끌어내 앞으로는 이 저택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시댁 식구들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러지 마. 우리가 다시 올 거야. 하지만 결국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저택의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제 곁으로 와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새끼, 저런 자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라. 앞으로 외할아버지가 있으니 그들이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게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아껴주고 제 편이 되어주는 외할아버지가 계시니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때 베이비시터가 딸을 안고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딸은 잠에서 깨어 옹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다가가 딸을 받아 안고 딸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딸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 모든 슬픔과 억울함을 순식간에 녹여주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우리 모녀를 보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저런 속상한 일은 잊어버리자. 이혼과 돈 문제는 이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할 게다. 너는 아기 잘 돌보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꾸나. 저는 딸을 안고 외할아버지를 보며 마음속 가득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분명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의지할 곳 없이 남에게 당하고만 살던 박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라는 든든한 버팀목과 딸이라는 사랑스러운 보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멋지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약속한 돈과 물건을 돌려받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이 변호사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 외할아버지께 반드시 돈과 물건을 받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와 거실에서 딸과 함께 놀았습니다. 분홍색 우주복을 입은 딸은 손에 딸랑이를 쥐고 흔들며
벚꽃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 분노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변호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줄 알고 딸을 안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이 변호사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손에 쥔 서류 가방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일이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나 물었습니다. 이 변호사, 어떻게 됐나? 그들이 돈과 물건을 돌려주었나?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이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정부가 건네준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말도 마십시오. 김씨, 그 집안은 완전히 막무가내입니다. 제가 그 집에 가서 용건을 말하자마자 김씨 노파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금팔찌와 금목걸이는 이미 팔아버렸고 5천만 원도 큰아들 차 사주는데 다 써서 지금은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법원에 고소해도 배상할 돈이 없다고 버텼습니다. 김씨 노인과 김민주는 옆에 서서 말 한마디 없이 그 노파가 난동을 부리는 것을 내버려 두더군요. 그 말을 듣자 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품에 안겨있던 딸도 제 감정을 느꼈는지 손에 쥔 딸랑이를 멈추고 큰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물건들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겨주신 유품이었습니다. 특히 금팔찌는 외할머니가 엄마가 제게 물려주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게 그것들을 팔아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저희 엄마의 유품이란 말이에요. 제게 남은 유일한 그리움인데 어떻게 그렇게 팔아버리고 다 써버릴 수가 있죠? 외할아버지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온화하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쿵 소리가 나게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고 찻잔의 물이 밖으로 튀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좋아. 정말 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군.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면 우리가 물러설 줄 알았나 본데 어림없지. 이 변호사, 지금 당장 서류를 준비하게. 재산 횡령뿐만 아니라 그들이 눈 오는 날 서연이 모녀를 유기한 것까지 전부 고소장에 포함시키게. 그들이 법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미 옆집 아주머니의 녹취록, 서연 아가씨가 눈밭에 있던 사진, 전당포 기록 등 많은 증거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유기 혐의까지 추가하면 승소율은 100%입니다. 지금 바로 로펌으로 돌아가 서류를 정리해서 내일 아침 일찍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둘러 떠난 후 저는 딸을 안고 소파에 앉아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다가와 제 등을 토닥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화내지 마라. 화내서 내 몸만 상한다. 그들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면 우리도 방법이 있지. 걱정 마라. 외할아버지가 반드시 내 물건을 찾아주고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게다.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조리 잘하고 우리 공주님 잘 돌보는 거야. 그런 하찮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품 안에 딸은 작은 손으로 제 옷을 잡으며 옹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 분노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제게는 딸과 외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가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화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정문 경비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몇 마디 듣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김민준이 왔단다. 혼자 왔는데 너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구나. 김민준이라는 이름 석자를 듣자 제 마음속에 혐오감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무슨 낯으로 여기까지 찾아왔을까요? 저와 딸을 그렇게 무정하게 내쫓아놓고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들여보내지 마세요. 보고 싶지 않아요. 외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들여보내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들어는 봐야지. 걱정 마라. 외할아버지가 있으니 그가 너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게다. 그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똑똑히 지켜보자꾸나. 어쩔 수 없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후 보안 요원이 김민준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본 순간 저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김민준은 능력은 없었지만 옷차림은 단정하고 머리도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물 빠진 파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소매 끝은 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며칠 감지 않은 듯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턱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나 이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김민주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제품에 안겨있는 딸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아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나 너랑 아기 보러 왔어. 요즘 날씨 추운데 잘 지냈어? 저는 그를 무시하고 품 안의 딸과 계속 놀아주었습니다. 장난감으로 딸을 웃게 하자 딸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김민주는 멋쩍어하지 않고 잠시 서서 지켜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전에는 다 내 잘못이야. 엄마 말만 듣고 너랑 아기를 내쫓으면 안 됐는데 내가 며칠 동안 매일 후회했어. 밤에 잠도 못 자고 머릿속엔 온통 너랑 아기 생각뿐이었어. 내가 엄마랑 싸웠어. 다시는 엄마 말 안 들을 거라고 너랑 아기한테 정말 잘할 거라고 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나랑 집에 가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냉소하며 하던 행동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김민준 씨,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눈밭에서 아기를 안고 온몸이 꽁꽁 얼어 죽을 뻔했을 때 왜 다시 시작할 생각은 안 했죠? 그때 당신은 바로 옆에 서서 당신 엄마가 나를 끌어내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잖아요. 말 한마디 거들지도 않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너무 늦었어요. 김민준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아, 나 정말 잘못했어. 그때는 나도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집에서 계속 네가 계집애 낳아서 돈만 축내는 년이라고 하고 집안 돈 다 쓴다고 하니까 나도 순간 이성을 잃고 그런 멍청한 짓을 한 거야. 며칠 동안 생각해봤는데 아기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내야. 나는 너희 없이는 안 돼. 내가 엄마한테 약속했어. 다시는 아들 타령 안 하고 너 힘들게 안 할 거라고.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기회?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찾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요? 당신들한테 쫓겨나던 날 길 가던 가게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 찍어준 사진이에요. 사진 속의 나를 봐요. 머리에는 온통 눈이 쌓여 있고 옷은 다 젖었죠. 품에 안긴 아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은 바로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옷 한 벌 건네주지 않았어요. 그런 당신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민주는 사진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까지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집안의 실세인데 내가 내 편을 들었다가는 또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죽겠다고 하실 테니까. 당신 엄마 때문에? 제가 그의 말을 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목소리에 놀란 딸이 입술을 삐죽이며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얼른 딸의 등을 토닥여 진정시키고 다시 김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30 넘은 성인이에요. 자기 주관도 없이 모든 걸 엄마 말만 듣는 사람이 남편 자격이, 아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신 꼴을 봐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라 우리 외할아버지가 돈 많은 거 알고 와서 득 좀 보고 우리 집 빚 갚는데 도와달라고 온 거잖아요. 김민주는 제 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나는 진심으로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온 거야. 돈 때문이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부부였고, 딸도 있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돈 때문이 아니라고요? 저는 냉소하며 휴대폰을 집어넣고 딸을 안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말해봐요. 왜 당신 집은 우리 엄마 패물과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거죠? 그 금부치들은 엄마가 남겨주신 유품이고 그 5천만 원은 엄마가 힘들게 모은 돈이에요. 당신들은 그게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돌려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당신이 말하는 진심이에요? 정말 뉘우쳤다면 당신 엄마가 그걸 팔게 두지도 그 돈을 다 쓰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김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그건 이미 팔았고 돈도 다 써서 돌려줄 방법이 없다고 했어. 나도 엄마를 설득했어. 그건 네게 소중한 거니까 돌려줘야 한다고. 그랬더니 엄마는 내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랑 크게 싸웠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설득했다고? 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뉘우치고 정말로 내게 물건을 돌려주고 싶었다면 말로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 형차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거나 전당포에 가서 폐물을 다시 찾아올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여기서 불쌍한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김민준 씨, 더 이상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어서 돌아가세요. 다시는 나와 내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김민주는 제 태도가 단호한 것을 보고 얼굴에 절망감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는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바닥에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제 다리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나는 너랑 아기 없이는 못 살아. 네가 나랑 같이 안 돌아가면 엄마가 나를 죽일 거야. 내 직장에 찾아가서 난리를 치겠다고 했어. 그럼 나 직장도 잃게 돼. 나 정말 방법이 없어. 저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다리를 빼내려 했지만 그가 너무 꽉 잡고 있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놔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이 여기서 무릎을 꿇고 빌어도 나는 당신과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어서 놔요. 아기 놀라잖아요. 옆에 계시던 외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가와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어서 일어나게. 사내대장부가 무릎이나 꿇고 이게 무슨 꼴인가. 서연이가 이미 분명히 말했네. 자네와는 이미 끝났다고. 어서 돌아가게. 여기서 추태 부리지 말고 우리 서연이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옆에 있던 가정부도 보다 못해 김민준을 말렸습니다. 김서방님, 그냥 일어나세요. 아가씨 마음은 이미 정해졌는데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김민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울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예전에 잘못한 거 알아. 앞으로 정말 고칠게. 열심히 돈 벌어서 너랑 아기 행복하게 해줄게.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제발.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변호사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있는 김민준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김민준 씨, 어떻게 여기에 계십니까? 제가 방금 댁에서 오는 길인데 어머님께서는 당신이 자신과 싸운 적도 없고 오히려 박서연 씨에게 가서 용서를 빌라고 시켰다고 하시던데요. 아이를 봐서라도 박서연 씨가 당신들 집 빚 5천만 원을 갚아주길 바란다고요. 김민주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종이처럼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다리를 잡고 있던 손도 서서히 힘이 풀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빈 것은 진심으로 뉘우쳐서가 아니라 그들의 빚을 갚아주길 바라서였던 것입니다. 저는 힘껏 다리를 빼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이제 더 할 말 있어요? 당신이 불쌍한 척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당신들 빚까지 갚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순진하네요. 어서 가세요.
다시는 나와 내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예요. 김민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끌며 초라하게 떠나갔습니다. 문 밖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그에 대해 남아있던 일말의 환상이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연아, 이제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았지? 저런 남자는 네가 슬퍼할 가치도 화낼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이제 저 사람은 잊어버리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제가 얼마나 더 저 사람에게 속고 살았을지 몰라요. 예전에는 부부 사이에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용서할 가치조차 없다는 걸요. 외할아버지는 웃으며 제게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외할아버지한테 뭘 그리 서운하게 구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 나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중요한 것은 빨리 손절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지 않는 거란다. 앞으로 외할아버지가 있으니 다시는 너를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할 게다. 이 변호사, 다음 일은 잘 부탁하네. 반드시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그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돼.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김씨 집안의 재산 횡령 증거, 서연 아가씨 모녀 유기 증거, 그리고 방금 김민준 씨가 와서 애원하던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올 때 혹시 몰라 조용히 녹음해 두었는데 이것이 그들이 의도적으로 서연 아가씨를 속이려 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내일 아침 일찍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는 딸을 안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눈을 크게 뜨고 다시는 김민준처럼 책임감도 주관도 없는 남자를 믿지 않겠다고. 저는 딸을 잘 키우고 외할아버지께 효도하며 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를 상처 준 사람들은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후 며칠은 평온하고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매일 딸과 함께 놀았습니다. 딸이 하루하루 자라면서 뒤집기를 하고 소리내어 웃고 작은 손으로 물건을 잡는 것을 보며 그 작은 발전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도 자주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딸을 안고 정원에서 햇볕을 쬐기도 하고 제게 엄마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딸은 아직 알아듣지 못했지만 늘 진지하게 듣는 듯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특별히 유아교육 전문가를 초빙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집에 와서 제게 아이를 돌보는 법과 아이의 지능을 개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무척 인내심이 많았고 올 때마다 작은 장난감과 그림책을 가져와 딸에게 색깔과 모양을 가르쳐주고 간단한 놀이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빨강, 노랑, 파랑색의 작은 공들을 가져왔습니다. 공을 바닥에 놓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이건 빨간 공, 이건 노란 공이야. 우리 빨간 공을 엄마한테 갖다 줄까? 딸은 선생님과 저를 번갈아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손을 뻗어 정확하게 빨간 공을 집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거의 뛰어오를 뻔했습니다. 딸을 안아들고 뺨에 여러 번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아기 정말 똑똑하네. 엄마 착한 딸. 외할아버지도 무척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우리 공주님 정말 똑똑하구나. 이렇게 어린데 벌써 색깔을 구분하다니.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어. 선생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기가 정말 똑똑해요. 배우는 속도가 빨라서 나중에 분명 훌륭하게 자랄 거예요. 밤에 딸을 재우고 침대 곁에 앉아 잠든 딸의 작은 얼굴을 보며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딸은 작은 미간을 살짝 찡그리고 입술을 오물거리며 달콤한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저는 딸의 작은 뺨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게 최고의 삶을 선물해 줄게. 사랑 속에서 자라게 해주고 다시는 조금의 상처도 받지 않게 해줄게. 외할아버지께도 효도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게 할 거야. 우리 앞으로는 점점 더 행복해질 거야. 다음 날 아침 이 변호사는 정리한 서류를 가지고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과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고 보름 뒤에 재판이 열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재판 당일 긴장하지 말라고 자신과 이 변호사가 있으니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딸을 돌보는 것 외에는 가끔 외할아버지와 재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제가 법정에서 시댁 식구들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법률 상식도 알려주었습니다. 유아교육 선생님도 제가 긴장하는 것을 보고 올 때마다 재미있는 육아 이야기를 해주며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곧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가정부는 제게 단정한 옷을 준비해주고 머리도 손질해 주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무척이나 정정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긴장하지 마라. 우리는 이치에 맞고 증거도 충분하니 그들이 어떤 장꾀를 부려도 두려워할 것 없다. 이 변호사도 일찍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든 그는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가씨, 녹음 파일, 사진, 전당포 기록, 그리고 김민준 씨가 와서 애원하던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김 씨 집안의 과실을 증명하니 승소는 문제없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도착하니 시댁 식구들이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꽃무늬 옷을 입고 립스틱까지 바른 것이 불쌍한 척 동정심을 얻으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김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저를 쳐다보지 못했고 아주버님 부부는 마치 우리가 그들을 괴롭힌 것처럼 분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 저와 외할아버지는 원고석에, 시댁 식구들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며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이 변호사가 사건을 진술했습니다. 그는 제가 출산 이틀째에 시댁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횡령당한 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모든 증거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쫓아낸 적 없어요. 자기가 나간 거예요. 그 패물이랑 돈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준 거지 우리가 뺏은 게 아니에요. 판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피고, 진정하시고 할 말이 있으면 차분하게 하십시오. 소란 피우지 마세요. 이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옆집 아주머니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녹취록에서 아주머니는 피고 측이 박서연 씨를 내쫓았다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또한 박서연 씨가 눈밭에 있던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 촬영 시간은 그녀가 집에서 쫓겨난 바로 그날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당시 상황을 증명합니다.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전당포 기록에 김 씨 노파의 서명이 있고 5천만 원이 김민준 씨 계좌로 이체되어 자동차 구매에 사용되었다는 은행 거래 내역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피고가 박서연 씨의 재산을 횡령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판사는 증거를 살펴보고 피고 측에 물었습니다. 피고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입을 벌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른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 5천만 원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랬던 거지. 일부러 그 돈을 차지하려던 것은 아닙니다. 형편이 좋지 않으면 남의 재산을 횡령해도 됩니까? 이 변호사가 반문했습니다. 박서연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재산은 그녀의 개인 재산입니다.
피고는 그것을 점유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박서연 씨가 가출사나여 몸이 쇠약할 때 갓난아기와 함께 집에서 내쫓은 것은 매우 악질적인 유기행위에 해당합니다. 김민준이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우리 이혼하지 말자. 앞으로 정말 너랑 아기한테 잘할게. 다시는 엄마 말 안 들을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나는 이미 당신에게 기회를 줬어요. 당신이 그걸 걷어찬 거예요. 당신이 나와 아기를 내쫓았을 때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나는 이제 이혼하고 내 것을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판사가 몇 가지 질문을 더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관련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난동을 부리려다 판사에게 여러 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고 판결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시어머니가 제게 달려들어 따지려 했지만 외할아버지 곁에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박서연, 이 배은망덕한 년. 우리가 너를 얼마나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돈 많은 외할아버지 찾았다고 우리를 버려? 너 천벌 받을 거야. 외할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막말을 하면 당신을 잡아넣으라고 할 거요. 당신들이 저지른 그 비열한 짓들을 생각하면 감옥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아시오. 어디서 감히 욕설을 해? 시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시아버지에게 끌려갔습니다. 김민주는 뒤돌아 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외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새끼, 오늘 아주 잘했다.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오늘 상황을 보니 판결은 분명 우리에게 유리할 게다. 이 변호사도 말했습니다. 네, 아가씨. 피고는 우리 주장을 반박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고 판사님도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다. 승소는 문제없을 겁니다. 며칠 뒤 법원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저와 김민준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딸의 양육권은 제게 주어졌습니다. 시댁은 엄마의 폐물과 5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며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배액을 배상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들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울지 마라. 좋은 일이 잦니. 이제 그들과 완전히 끝났으니 마음 편히 아이와 살 수 있게 됐구나.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여전히 돈과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집에 돈도 없고 폐물도 다시 찾아올 수 없다고 버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외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들이 안 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된다. 내가 이미 법원에 얘기해 두었으니 그들이 또다시 버티면 그들의 집과 재산을 압류하게 할 게다. 그때도 버틸 수 있는지 보자고. 역시 며칠 뒤 법원 집행관들이 시댁에 가서 집을 압류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겁을 먹고 제게 전화를 걸어 울며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당장 폐물 찾아오고 돈도 갚을게. 제발 우리 집 압류하는 것만은 막아줘. 우리에게는 이 집 하나뿐인데 압류당하면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게 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진작 그러시지? 당신들이 나와 아기를 내쫓았을 때는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을 생각은 안 했어요? 돈을 갚고 싶으면 사흘 안에 폐물과 돈을 우리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압류 취소는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꼭 가져갈게, 꼭. 전화를 끊자 외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라, 저들은 저렇다니까. 한번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리지. 사흘 뒤
시어머니는 정말로 폐물과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금팔찌와 금목걸이는 다시 찾아왔지만 흠집이 많고 낡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폐물들을 손에 쥐고 감회에 젖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유일한 그리움을 드디어 되찾았습니다. 5천만 원은 시어머니가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듯 지폐와 동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조금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건과 돈을 제게 건네며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예전에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늦었어요. 우리 사이의 악연은 오늘로 끝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저와 제 아이의 삶을 방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또다시 법의 힘을 빌릴 겁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시는 방해하지 않을게. 그러고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 응어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연아, 이제 저들과는 더 이상 엮일 일 없을 게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쥔 폐물과 품에 안긴 딸을 보며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 왔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지지와 딸의 존재가 있으니 제 삶은 분명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딸과 제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제게 하고 싶은 일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거나 무언가를 배우는 것 같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요리를 좋아하니 제과제빵을 배워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유명한 파티시에를 찾아가 저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부탁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스승님께 가서 디저트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에그타르트, 쿠키, 케이크 등 다양한 디저트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늘 실패하고 모양도 예쁘지 않았지만 스승님은 늘 격려해 주셨습니다. 점점 제 실력은 늘어갔고 제가 만든 디저트는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았습니다. 외할아버지와 가정부 아주머니들이 가장 큰 팬이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디저트를 만들 때마다 그들은 서로 맛보려고 했습니다. 가끔은 이웃에게도 나눠주었는데 모두들 맛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 더 배우고 나면 작은 디저트 가게를 열겠다고. 이름은 우리 아기 베이커리로 짓기로 했습니다. 제 딸을 기념하는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노력과 외할아버지의 지지가 있다면 제 가게는 분명 성공할 것이고 저와 딸의 삶은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폐물과 돈을 돌려받고 김민중과 이혼하면서 시댁 식구들과는 완전히 연을 끊고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이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경에 이르러서도 뒤에서 비열한 짓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파티시에 스승님 댁에서 돌아와 저택문으로 들어서는데 박 아주머니가 집사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박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잘 오셨어요. 아까 제가 마트에 갔는데 이웃 몇몇이 아가씨 험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가씨가 배은망덕하게 김씨 집에 시집가서 호강하다가 이제 돈 많은 외할아버지 찾았다고 시댁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돈까지 뜯어내서 집까지 압류하려 했다고요. 너무 악독하다고들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 저를 헐뜯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묻자 박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이웃들 말로는 김씨 집안 노파, 그러니까 아가씨 전 시어머니가 어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가씨가 시집 올 때는 빈털털이었는데 자기들이 걷어줬더니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요.
아가씨 딸도 나중에 똑같이 배은망덕한 년이 될 거라고 했대요. 저는 분노에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흑백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자신들이 딸을 낳았다고 저와 아기를 내쫓아 놓고 이제 와서 저를 모함하다니. 저는 즉시 외할아버지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외할아버지도 무척 화를 내셨습니다. 이 집안 정말 해도 너무하는군. 우리가 이미 용서의 조건을 감히 뒤에서 헛소문을 퍼뜨려 내 명예를 더럽혀? 우리가 정말 만만해 보이나. 저는 눈가가 붉어져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는 것도 싫지만 이런 험담이 나중에 우리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더 걱정돼요. 아이가 커서 자기 엄마에 대해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외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연아, 걱정 마라. 외할아버지가 처리할 게다. 그들이 헛소문 퍼뜨리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가 정말 악독한지 모두에게 보여주자. 그날 오후 외할아버지는 집사를 시켜 시장과 시댁 근처 동네에 가서 전 시어머니가 퍼뜨린 헛소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오게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웃 몇몇을 찾아가 증인도 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시에 이 변호사에게는 법원 판결문과 제가 집에서 쫓겨났을 때의 증거들을 정리하여 동네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배포하게 했습니다. 이틀 만에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딸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는데 입구에서 아주머니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 우리가 서연 씨를 오해했네. 어제 법원 판결문이랑 눈밭에 있던 사진을 봤는데 정말 너무 불쌍하더라. 갓 아기 낳고 시댁에서 쫓겨나서 얼어 죽을 뻔했대. 누가 그런 일을 겪고 마음이 안 상하겠어? 그러게 말이야. 시장 정육점 사장님 말로는 김씨 노파가 서연 씨 금부치를 전당포에 팔고 그 돈 5천만 원으로 큰아들 차까지 사줬다더라. 그래놓고 이제 와서 헛소문을 퍼뜨리다니. 정말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방법이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 시어머니는 반성하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스승님 댁에서 케이크를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이집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딸이 누군가에게 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아찔해져 어린이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길 위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기에게 아무 일도 없기를. 어린이집에 도착하니 외할아버지가 이미 와 계셨습니다. 딸은 베이비시터 품에 안겨 눈물범벅이 되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 딸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늦었지.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딸은 저를 보자 더 서럽게 울며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어떤 할머니가 나를 데리고 갔어. 엄마 찾고 싶은데 울지도 못하게 했어. 옆에 있던 외할아버지가 굳은 얼굴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 알아봤다. 김민준의 형수, 내전 형수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한눈판 사이에 아이를 데리고 나갔단다. 다행히 베이비시터가 제때 발견하고 뒤쫓아가서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막았어. 저는 분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집안은 정말 미쳤습니다. 감히 제 아이를 납치하려 하다니. 저는 딸을 안고 이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님, 당장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아동 납치 혐의로 고소할 거예요. 이들은 정말 너무해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도착해 김민준의 형수를 연행해 갔습니다. 김민준과 그의 부모도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에게 그저 손녀를 보고 싶었을 뿐 납치가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어린이집 CCTV에는 형수가 강제로 아이를 끌고 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김민준의 형수는 아동 납치 미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민준과 그의 부모도 이 사건으로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할아버지는 사람을 시켜 아주버님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 식당은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며 위생 상태도 매우 불량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구청위생과에 신고했고 식당은 즉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원래 차를 사느라 빚이 많았는데 식당까지 문을 닫게 되자 완전히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민주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집안에 계속 좋지 않은 일이 생기자 자주 결근했고 동료들의 수군거림 끝에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연세가 많아 원래 수입이 없었는데 이제는 생활비조차 없어 폐지를 주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마트에 갔다가 쓰레기통에서 병을 줍고 있는 전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더럽고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예전에 그 윗에 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저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기 봐, 저 사람이 그 헛소문 퍼뜨리고 남의 애까지 뺏으려던 할망구잖아. 꼴 좋다, 천벌받은 거야. 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통쾌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모두 그들이 자초한 업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일을 외할아버지께 말씀드리자 외할아버지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대가를 이제야 치르는 게지. 이제 그들은 다시는 너와 아이를 괴롭히지 못할 게다. 우리 드디어 평온하게 살 수 있게 됐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에 안긴 딸은 장난감을 들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내 아이를 상처 주지 못하게 하겠다고. 사랑과 온기가 가득한 환경에서 밝고 행복한 아이로 키워내겠다고. 그 후로 저는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고 딸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제 실력은 날로 향상되었고 스승님은 제게 재능이 있다며 이제 가게를 열어도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유동 인구가 많은 시내 중심가의 좋은 가게 자리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저는 가게 인테리어, 메뉴 개발, 직원 채용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피곤했지만 이것이 저와 제 아이를 위한 저의 첫 사업이기에 무척 행복했습니다. 딸도 무척 의젓해져서 제가 바쁠 때는 옆에서 조용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저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가게에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 밖으로 익숙한 뒷모습이 지나갔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폐품이 담긴 마대 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악연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의 현재는 그가 자초한 결과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제 가게를 잘 운영하고 딸과 외할아버지를 잘 보살피며 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곧 제 디저트 가게가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개업 전날 밤 외할아버지, 딸과 함께 거실에 앉아 개업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품에 안긴 딸이 제가 만든 쿠키를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가게 열면 이 쿠키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래요? 저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기, 엄마가 쿠키 많이 싸줄게. 외할아버지는 우리 모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룬 이 모든 것이 외할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 가게 잘 운영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렴. 저는 외할아버지를 보며 마음속 가득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제가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에게는 저를 아껴주는 외할아버지와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 삶은
분명 점점 더 행복하고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디저트 가게 개업날, 동이 트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 때문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가게 생각만 했습니다. 저는 딸이 깰까봐 조용히 일어나 박 아주머니가 준비해준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연분홍색 원피스는 부드럽고 단정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예전의 초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도 멋진 정장 차림으로 일어나셨습니다. 내 새끼 정말 예쁘구나. 오늘 우리 가게 개업하는 날이니 기운 내야지. 네가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모두에게 보여주자. 아침 식사를 마치고 딸과 함께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커다란 붉은 등과 개업 대박이라고 쓰인 현수막,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직접 부탁해 쓴 향긋한 디저트로 손님을 맞고 정직한 경영으로 마음을 데운다는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풍선들 덕분에 아이들의 시선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이웃들과 외할아버지의 친구분들이 속속 도착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연 씨, 축하해. 가게가 정말 멋지네. 앞으로 매일 올게. 아가씨, 축하하오. 자네 외할아버지가 자네 디저트 솜씨를 얼마나 자랑했는지 아나. 오늘 우리가 맛보고 제대로 홍보해주겠네. 개업식이 시작되고 외할아버지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외손녀 박서연의 디저트 가게 우리 아기 베이커리가 문을 엽니다. 제 외손녀는 고생을 많이 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꿋꿋하게 이겨냈습니다. 이 가게는 제 외손녀의 피와 땀, 그리고 우리 가족의 희망입니다. 저희 디저트는 최고의 재료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으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이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를 지지해 주신 외할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이 가게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 가게를 통해 모든 분께 달콤함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인생이 때로는 쓰지만 달콤한 디저트 한 조각이 잠시나마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최고의 재료와 정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외할아버지와 함께 3, 2, 1를 외치며 개업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형형색색의 종이 꽃가루가 흩날리는 가운데 우리 아기 베이커리는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노란색 벽과 은은한 조명 아래 진열대에는 제가 직접 만든 에그타르트, 버터 쿠키, 컵케이크,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동물 모양 쿠키가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직원들은 정신없이 손님을 맞았지만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가게 한쪽에서는 딸이 베이비시터 품에 안겨 쿠키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다가와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내 새끼, 힘들지? 봐라, 우리 가게 장사 정말 잘 되지? 앞으로는 더 잘 될 게다. 저는 벅찬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노력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기분은 꿀보다 더 달콤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아기 베이커리는 동네 명물이 되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할머니를 위한 무설탕 디저트, 아이들을 위한 귀여운 쿠키 등 손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만든 디저트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트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전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더럽고 남루한 행색이었습니다. 딸이 그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는 왜 쓰레기를 주워요? 배가 고픈가? 우리 빵 좀 나눠줄까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야, 사람마다 각자의 삶이 있단다. 우리는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자. 그녀의 지금 모습은 그녀가 과거에 저지른 일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시내에 2호점을 냈습니다. 딸은 유치원에 다니며 매일같이 제잘제잘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게 제 곁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제가 만든 쿠키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새끼, 네가 만든 디저트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웃으며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행복 아니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한방눈 속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절망에 빠져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저는 외할아버지를 만났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앞으로도 저는 딸과 외할아버지를 잘 보살피고 제 가게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달콤함을 선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누구든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믿습니다. 마치 눈 속에 절망을 딛고 지금의 햇살 가득한 날들을 맞이한 저처럼 말입니다.